퀘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평생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시간에 잠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삶은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가 산책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그가 산책을 나가지 않은 날이 있었고, 그날은 루소의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였으며, 그는 80년 가까운 세월을 한 도시에서 보내며 세상을 바꾼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떠올릴 때 극적인 사건들과 화려한 성취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의 삶은 달랐으며, 그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칸트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 조용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무엇이 옳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칸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724년 4월 22일,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의 가난한 마고 제작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9남매 중 넷째였던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손재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며 어린 칸트에게 양심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훗날 칸트는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상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선함의 첫 씨앗을 심어주셨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말이죠. 소년 칸트는 몸이 허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는 152cm에 불과했고 가슴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자주 아팠다고 하는데,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었고 대신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신체적 약함이 그로 하여금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6살에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했지만 그의 학창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학비를 대기 어려워 칸트는 과외 교사로 일하며 공부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정식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 근처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10여 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30살이 되어서야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지만 그것은 무급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로만 생계를 이어야 했기에 칸트는 하루에 여러 강의를 해야 했고 논리학, 형이상학, 지리학, 수학, 물리학까지 가르치며 그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생활이 15년 가까이 계속되었으며 45살이 되어서야 그는 정식 교수가 되었고, 그때까지 그는 어떤 중요한 철학적 저작도 내놓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미 늦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칸트의 삶은 그런 생각에 대한 조용한 반론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45살까지 평범한 강사였고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시작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살의 칸트는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훗날 그는 이것을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이 물음에 답하는 데 바치겠다고 말이죠. 이때부터 칸트의 삶에는 극도의 규칙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고 하인이 시간입니다. 교수님이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대에서 일어나곤 했다고 하는데 잠옷 차림으로 서재에 가서 차 한 잔과 파이프 담배 한 대를 즐긴 뒤 오전 내내 글을 쓰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강의를 했고 오후 4시 정각에는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했으며 이 식사 시간에는 항상 손님을 초대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사 후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8바퀴 돌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독서를 하다가 밤 10시 정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일과는 40년 가까이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칸트는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규칙성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사유에 집중하고 싶었고, 불필요한 일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매일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일상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흐트러진다고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칸트는 규칙이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걷는다는 것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단조로움이 오히려 삶에 안정감을 주고 정신을 맑게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57살이 되던 1781년 칸트는 마침내 순수이성 비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룬 것으로 철학사에 혁명을 일으켰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이 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고 난해했기 때문이었는데 실망한 칸트는 좀 더 쉽게 풀어 쓴 책들을 추가로 내놓았고 점차 그의 사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살에는 실천 이성 비판을, 66살에는 판단력 비판을 출간하며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성했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중요한 저작들이 그가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 사이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거나 여생을 편히 보내려 할 나이에 칸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적 업적을 이루어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젊은 시절의 방황과 시행착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성찰이 있었기에 칸트는 50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서두르지 않았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칸트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그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으며 내가 행동할 때
그 행동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가 말한 정언명령, 즉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간단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려는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결국 아무도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칸트도 그런 반론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며 그것은 결과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그렇게 엄격했을까요?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깊은데,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저마다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나이나 능력이나 쓸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고 말이죠. 칸트는 또한 행복보다 올바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아닌가요? 하지만 칸트가 본 세상에서 행복은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것이었으며, 오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일은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슬픔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올바름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양심에 따라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선한 의지라고 불렀으며, 선한 의지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식도, 용기도, 재산도, 심지어 행복도 잘못 사용되면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선한 의지만큼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칸트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편한 것 사이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칸트의 삶은 그런 순간마다 양심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결혼을 고려한 적이 2번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결국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신중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에 방해될까봐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말하는데 진실이 무엇이든 칸트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칸트가 고립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는데 매일 점심 식사 때마다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했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있었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으며 손님들은 칸트와의 식사 시간을 즐거워했고 그의 박식함과 따뜻함에 감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칸트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잘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칸트의 명성도 높아졌는데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퀘니히스베르크로 모여들었고 그의 책들은 널리 읽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칸트 자신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했으며 검소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명성이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이었던 것이죠. 70대에 접어들면서 칸트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시력이 약해졌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한 한 오래 강의를 계속했고 72살이 되어서야 은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글을 쓰려 노력했지만 점점 어려워졌으며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명료했고 마지막까지 사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말년에 칸트를 돌본 것은 그의 하인과 몇몇 친구들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했고 예의 바르게 대했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대화할 수 있을 때는 여전히 지적인 교류를 즐겼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804년 2월 12일 79살의 칸트는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은 좋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퀘니히스베르크 전체가 애도했으며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작은 철학자의 죽음을 온 유럽이 슬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칸트의 묘비에는 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한 유명한 말이 새겨져 있는데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와 감탄으로 채운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끼고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며 인간의 존엄을 깨닫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죽음은 조용했는데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고 그저 오랜 삶을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품격이 있었으며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고 후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칸트의 삶은 하나의 답을 보여주는데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원칙에 따라 살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산다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칸트는 죽기 전까지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정신만큼은 질서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으며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칸트의 일생은
참으로 평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죽었고 멀리 여행하지도 않았으며 거창한 모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것을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과 성실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칸트는 빠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50대가 되어서야 중요한 저작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조급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대로 나아갔고 결국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었음이 증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깊이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칸트는 잘 알고 있었고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규칙성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사소한 결정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은 속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뼈대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느슨해져서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이 없으신가요? 칸트의 삶은 우리에게 작은 제안을 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규칙 하나가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칸트가 강조한 양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때로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하고 있는데 양심만큼은 타협하지 말라고,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칸트에게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누구도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일장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었으며 하인을 대할 때도 학생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칸트는 이 원칙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때때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칸트의 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쓸모나 생산성에 있지 않다고,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평생 독신으로 산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거나 불완전한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혼자였어도 고립되지 않았으며 친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으며 의미 있는 관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쓸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혼자여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칸트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칸트의 절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는 과식하지 않았고 과음하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 절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로 80년 가까이 살았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가 몸을 지킨다고 말이죠. 물론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매일 했던 산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으며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점 실내에만 계시나요? 칸트의 산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정신에도 좋다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이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되며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친구들과 나눈 식사 시간도 의미가 깊은데 그는 혼자 먹지 않았고 항상 누군가를 초대했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며 사람과의 교류가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쉬운데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하고 있는데 고립되지 말라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이죠. 매일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되며 한 끼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검소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유명해진 후에도 그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집에서 살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었으며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소함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평생 모으고 쌓아왔는데 집도 물건도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며 정리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칸트의 검소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칸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 이론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했는데 양심에 따라 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세상은 복잡하고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며 완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칸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이죠. 옳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계신가요? 혹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칸트는 말하고 있는데 나침반을 다시 보라고 그 나침반은 바로 여러분의 양심이라고 말이죠.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인내인데 그는 45년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교수가 되기까지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강의를 하고 생각을 다듬고 조금씩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꽃을 피웠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는데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으며 빨리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깊이 있는 것은 천천히 익어간다는 것을 칸트는 보여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의 속도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년에 칸트가 보여준 품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존중받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평생 쌓아온 인품 때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했고 원칙을 지켰으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존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데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정직하고 사소한 약속도 지키며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품격이 되며 칸트의 노년이 존엄했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과 중년이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편안한 노년?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 이 모든 것도 좋지만 칸트는 하나를 더 제안하는데 존엄한 노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노년,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칸트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좋다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었을까요? 평온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용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 것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가 없다는 것,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칸트의 삶은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매일을 충실히 살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으며 평범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실 건가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옳게 살았는지, 누군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했는지, 후회 없는 하루였는지 말입니다. 칸트가 평생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방향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세요. 우리는 작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양심이 있고 도덕 법칙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을 모두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칸트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도 언젠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돌아보며 후회가 없고 최선을 다했으며 원칙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섰던 그 작은 철학자는 이제 없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살라는 것, 양심을 따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 끝까지 존엄하게 살라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하루,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다른 사람을 존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칸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